오대양, 아가동산, 옴진리교, 존스타운, 백백교 등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이비 종교 이외에도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사건에 비해 생각보다 덜 알려진 사이비 종교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조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싶었을 정도로 몰랐던 것들이 꽤 많았는데요.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비 종교 탑3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Good News International Church. 한국어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종교는 2003년 폴 은텐게 맥켄지와 그의 아내가 케냐에서 설립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설립 이후 맥켄지는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구 종말과 관련된 설교를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그의 교리에 빠져들었고 그는 큰 돈을 벌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신도들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접근을 막았고 정부의 승인 없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등 수차례 법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조직을 유지해 나갔죠. 이후에도 집단 내부에서 아동 사망이 증가하자 정부가 개입해 93명의 아이들을 구조하고 방송국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이 사이비 종교는 너무나도 커져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큰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라는 그의 예언이 적중하면서 더 많은 신도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20년간 운영되던 이 종교는 2023년 한순간에 조직범죄단체로 분류되는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2023년 4월 초 한 남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내와 딸이 맥켄지가 운영하는 종교 마을로 향한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신고를 받고 경찰이 해당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미 수척한 상태였고 주변에는 수많은 얕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색 끝에 경찰은 15명을 구조했지만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 굶어 죽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자 셀 수 없이 많은 무덤들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는 시신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 무덤에서는 6구, 다른 무덤에서는 12구,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산채로 묻혀 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기준 총 449 이상의 시신이 발굴되었으며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단순한 아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살, 질식, 둔기 가격으로 살해당한 흔적 역시 발견되었죠. 현재까지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맥켄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배고파서 울고 있으니 죽게 놔둬. 두 번째, 10계명 회복운동. 1989년 조셉 키부타레와 메춘부 출신 크레도니아 무베린데가 우간다에서 설립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당시 우간다는 전쟁과 에이즈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이 틈을 조셉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이런 고통이 온 것이다 라며 신도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죠. 조셉과 크레도니아는 자신들이 성모 마리아의 환상을 보았으며 그를 통해 세계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도들에게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금지시켰고 모든 대화를 수어로 하도록 강요했죠. 또한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성관계를 금지하고 비누로 씻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99년 조셉은 갑자기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999년 12월 31일에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모든 재산을 교단에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신도들은 실망했고 그동안 낸 돈을 모두 돌려달라는 신도들이 생겼고 더 이상 못 믿겠다며 교단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단 재정이 흔들리자 조셉은 또다시 새로운 종말 날짜를 공언했습니다. 2000년 3월 17일 진짜 종말이 온다. 모두 교회에 모여라. 그런데 당일날 신도들이 모두 교회로 들어서자 누군가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는 불을 질러버렸죠. 이미 교회 내부에는 휘발유통 여러 개가 놓여 있었으며 창문은 합판으로 모두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강한 불길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고 결국 540명이 사망하며 단 한 명만이 미리 탈출해 살아남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게 됩니다. 교단 소유 건물의 구덩이에서 155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농장에서도 81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 독극물 중독이거나 고문의 흔적이 있었죠. 이후 조셉과 크레도니아는 도주하였고 현재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교단 재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미리 모든 걸 정리해놓고 사람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콥치. 러시아 제국에서 활동한 극단적 2단 종파로 거세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꽤 끔찍했는데요. 남성들에게는 를 여성들에게는 후방절제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주였던 콘드라티이 셀리바노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금단의 열매를 잘라 남성의 관과 여성의 가슴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잘라내야 원죄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결국 마취도 없이 703명의 남성과 100명의 여성이 세와 이방 절제를 당했으며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희생되었죠. 당시 전 세계 정교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러시아 정교회를 가진 러시아 제국은 이러한 행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교주와 추종자들은 재판에 회부되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 초 무려 10만 명의 추종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1929년엔 수천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점차 더 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사이비 종교 이외에도 정말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들만 가져와 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형수라면 마지막 음식으로 뭘 드시고 싶으신가요? 미국에선 사형이 집행되기 전 사형수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보통 치킨이나 스테이크 혹은 피자를 가장 많이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음식임에도 특이한 선택을 한 사형수들도 있습니다.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형수의 특이한 마지막 식사 탑 7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도비 길스 윌리엄스. 윌리엄스는 1984년 단순 절도 미수혐의로 수감 중 모범수로 인정받게 되면서 5일간의 외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인지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는 널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한다. 라고 말하며 윌리엄스를 다시 데려가게 되죠. 사건 내용은 이랬습니다. 누군가 허버트 니퍼스와 소냐 니퍼스가 살던 집에 화장실 방충망을 잘라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소냐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칼로 찌르기 시작했고 이후 남편 허버트가 달려왔지만 이미 범인은 들어왔던 창문을 통해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윌리엄스가 머물던 할아버지 집에서 약 0.6km 떨어진 집이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약 1시간 전 윌리엄스가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윌리엄스는 이미 전과자였기에 범인이라 생각하고 체포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 윌리엄스의 몸을 확인한 결과 긁힌 자국과 찰과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다 입게 될 수 있는 상처와 일치한다고 봤고 심지어 경찰은 윌리엄스가 자백했다고 밝히면서 그렇게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윌리엄스가 자백했다고 했지만 녹음 파일 하나 없었으며 경찰이 발견한 칼과 윌리엄스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액이나 다른 법의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적장애까지 있던 것이 밝혀지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 이에 윌리엄스도 계속 항소하며 사형 집행을 2차례 연기했지만 화장실 창문 커튼에서 발견된 혈액형과 윌리엄스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발견된 범인의 머리카락이 윌리엄스의 머리카락과 특징이 같다는 점을 들어 사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윌리엄스는 마지막 음식으로 특이하게도 12개의 각기 다른 초콜릿을 요청했고 그렇게 1999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비드 레온 우즈. 1984년 4월 7일 우주는 친구 2명과 텔레비전을 훔치기로 계획했고 한 집의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 노인이 문을 열자 우주는 주저없이 칼을 찔러 살해했고 이후 텔레비전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우주는 뻔뻔하게도 자신이 시신을 찾았다며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그러나 우주의 어머니가 집에서 피가 묻은 수건과 칼집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를 경찰에 제보했고 그렇게 우주는 경찰에 체포되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던 도중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후 우주는 생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음식으로 생일 케이크를 요청해 가족과 함께 먹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빅터 페규어. 1960년 페규어는 한 여성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바틀스 박사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노력 끝에 바틀스 박사와 연락이 닿았고 바틀스 박사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페규어는 갑자기 그를 납치해 곧바로 살해하게 됩니다. 박사의 시신은 근처 옥수수 밭에서 발견되었으며 머리엔 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바틀스 박사가 타고 왔던 차량을 팔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해당 차를 유심히 보던 직원은 아무런 서류가 없던 페규어가 의심스러워 사기 같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인 혐의로 체포됐죠. 이후 페규어는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며 강력 부인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그렇게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후인 1963년 3월 15일 페규어는 마지막 식사로 씨가 있는 올리브 한 개를 요청하는 매우 독특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에 페규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평화의 표시로 무덤에서 싹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이후 페규어는 그 올리브 하나를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은 채 사형이 집행되었죠. 네 번째, 조나단 노블레스.
노블레스는 1986년 21살의 여성 2명을 살해 후 도주했지만 이후 무려 19번이나 칼에 찔렸음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노블레스는 자신이 8살 때부터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했고 성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해보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사형이 확정되었죠. 이후에도 그는 마지막 성명으로 성경책을 읽는가 하면 마지막 식사로 빵과 포도주를 요청했고 사형이 집행되는 와중에도 기도문을 말하며 그렇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5번째, 티모시 맥베이. 맥베이는 20살의 나이로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걸프전에 참전해 훈장을 받을 정도로 명성을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맥베이는 명예제대 이후 연방정부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잉 진압과 민간인 학살로 논란이 되었던 웨이코 포위 공격과 루비 리치 사건이 맥베이가 불만을 품게 된 계기였는데 이후 연방정부의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결국 오클라호마 시티의 연방 빌딩 폭탄 테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 4월 19일 렌트한 트럭에 폭발 장치를 설치하고 연방 빌딩에 들어선 맥베이 는 도화선에 불을 붙인 뒤 폭탄 테러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 테러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168명이 사망했으며 무려 64명의 부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맥베이는 체포된 이후 어린이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며 만약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다른 대상을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사형이 판결되며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지 마지막 식사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번째, 트로이 데이비스. 데이비스는 1989년 8월 18일과 19일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마이클 쿠퍼를 비롯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 그리고 폭행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범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정말 그가 범인이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건은 이렇습니다. 1989년 8월 18일 데이비스가 참석한 수영장 파티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으며 그곳에서 마이클 쿠퍼가 사망했고 그날 저녁 늦게 데이비스가 친구와 함께 방문한 버거킹 매장에서 콜스라는 남성과 노숙자 레리 영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곳 역시 폭행 사건과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던 레리 영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현장에 나타나자 범인은 또다시 총격을 가하며 경찰관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이후 현장에선 389경 권총에 사용되는 탄피가 발견되면서 389경 권총 소지자를 수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 발생 시각에 말다툼을 하던 콜스가 나타나 데이비스가 389경 권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가 레리 영을 폭행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경찰은 데이비스의 집을 수색했지만 옷 건조기에서 반바지 한 개를 제외하곤 별다른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추후 9명의 목격자들이 모두 데이비스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결국 체포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영장 파티에서 사망한 마이클 쿠퍼 사건까지 포함시키며 총 3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체포된 이후 데이비스는 계속 무죄를 주장합니다. 저를 범인으로 본 콜스가 영을 폭행했어요. 저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범인으로 몰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들이 찾지 못한 389경 권총. 실제로 데이비스는 권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총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게다가 9명의 목격자들의 같은 증언 역시 데이비스의 유죄 판결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데이비스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긴 항소 싸움 끝에 사형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데이비스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다수 생겨났지만 결국 2011년 9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식사로 무엇을 원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 사건은 더 논란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9명의 목격자 중 7명이 사실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로 어쩔 수 없이 데이비스를 지목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더그 스테프너. 2008년 어린 소녀를 폭행하고 점을 뜯어먹는 인간이라면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스테프너는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일을 기다리던 중 마지막 식사는 뭘 원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8살 소년. 2025년 3월 11일 업로드됐던 네이버 지식인 괴담 탑5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채널이 급성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이버 지식인 괴담 2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3호선 고장.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서산 성림중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이버에 3호선 고장을 검색해보면 이와 관련해 열차가 언제 신차로 바뀌냐는 질문들이 넘쳐납니다. 질문을 자세히 보면 3호선 고장 찾아서 신차로 대체하지요. 라는 질문에 네, 그런 뉴스를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라는 답변이 달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다른 이상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답변의 답글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저도 정상 친구들 만난 것도 잘못된 편이지요. 정상적인 친구를 만났다는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지상파 중앙도 올봄부터 전국 다 송출하나요? 지역방송 통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지상파 중앙은 올봄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봅니다. 갑자기 친구 얘기를 하다가 방송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매크로 답변이라고 할지언정 어느 정도 문맥이 비슷해야 하지만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질문을 또 보면 사무선도 고장이 잦아서 신차로 대체하나요? 라는 질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 답변은 전혀 문제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답글을 보면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도 747-8 다시 예전처럼 언제 들어가나요? 하이유로도 우체국 택배로 곧 바뀌나요? 이런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외에도 서산성님중과 같이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이미 지식인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들은 보통 올 하반기에 교체된다는 답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서산성님중, 3호선 고장,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건 뭘지 어떻게든 알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알아봤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낯익은 사람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3호선으로 시작해 3호선도 고장이 잦나요? 2009년식.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들과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 건 바로 이 답변자입니다. 답변자는 바로 저 판테리가 서산성님중 때 언급했던 그분과 동일 인물이었죠. 서산성님중에 이어 또다시 이분이 등장한 겁니다. 다시 이분의 프로필을 자세히 보면 뭔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요약해보자면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중단해야 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끝으로 더 이상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혹시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분이 3호선 고장과 관련해 답변을 달던 시기가 서산성님중 때와 시기가 겹치는 걸 보면 그저 당시 수호신이라는 칭호를 달기 위해 매크로 같은 답변을 달았던 걸까요? 서산성님중과 3호선 고장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슷했던 답변들. 어쩌면 그저 매크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약의 은어일까요? 두 번째, 그라목손. 2009년 12월 18일 그라목손을 마시면 어떤 고통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전문가의 답변만 원합니다. 그라목손 환자들을 보셨거나 했던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님들이요. 마시고 난 뒤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정말 자세하게 어떤 증상들로 고통받고 병원에선 어떤 조치들을 취하며 퇴원은 가능한지 결국 어떻게 죽는지까지 정말 자세히 원합니다. 이 글의 답변을 보고 무서워서라도 제가 그라목손을 버릴 수 있게.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질문. 그리고 이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보호자에게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처치를 할 만한 것도 없으며 살아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생존율이 미미하다며 설득해보지만 추후 이 글에 달린 답글이 충격적입니다. 아마 제 동생이 쓴 글 같네요.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벌써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세 번째, 여자 간. 2017년 10월 지식인은 믿기지 않는 질문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여자들은 간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폭력이나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관계만 맺는다고 할 때 임신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 범이 콘돔 끼고 하면 안 무섭지 않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올린 작성자는 답글까지 답니다. 아니, 팔다리만 꽉 힘으로 누른 채 하는 거죠. 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말하는 거임. 그럼 싫은 거지 왜 무서워함? 폭력도 없고 임신도 없는데? 그리고 다음날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질문글이 하나 더 게시됩니다. 여자들은 짧은 옷 입는 이유가 자기를 간해달라고 입는 건가요? 맞습니까? 과연 이 사람은 정상인인 척 사회에 스며들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감옥에 있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식인은 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 어항 물비린내. 2009년 1월 25일 집에서 어항 물비린내가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에서 어항 물비린내 같은 비린내가 납니다. 저희 집엔 어항도 없고 물고기도 안 키웁니다. 다른 곳에선 안 나는데 안방에서만 납니다. 7개월 정도 살았는데 겨울 되면서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역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커튼에서 났는데 코를 안 갖다 대도 근처에만 가도 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침대 매트 커버에서 냄새가 나네요. 그저 냄새 때문에 고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답변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사를 하셨군요. 영화 보면 벽 속에 시체 같은 게 있을 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름 끼치는 건 바로 질문자가 설정한 태그입니다. 벽에서 소리라는 태그가 걸려 있었죠. 다섯 번째, 제 초롱이 터진 건가요? 2009년 1월 12일 제 햄스터 초롱이가 터졌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다소 다급해 보이는 이 질문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그려오라고 해서 초롱이를 그리려 했는데 자꾸 움직여서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서 그렸는데 다 그리니까 안 움직여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기인가? 눌렀는데 전자레인지에서 터져버렸어요. 어떡해요? 제 초롱이 터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구글 어스에 찍힌 캘리포니아의 한 장소입니다. 때는 2013년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한 리처드 바레아는 구글사가 해당 사진을 지워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들의 죽은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리처드 바레아의 아들 케빈은 4년 전인 2009년 철로 옆에서 누군가에 의해 총을 맞아 사망했으며 4년이 지나서야 해당 사진을 발견하고 괴로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미국의 스트리트 뷰 그리고 한국의 로드 뷰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때는 2023년 11월 쿠바 국적의 한 남성이 스페인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종된 남성이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선 뒤 사라졌다고 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그렇게 약 1년이 흐른 뒤 경찰은 뜻밖에도 구글어스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게 됩니다.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면 남성으로 보이는 한 인물이 무언가 트렁크에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남성이 싣고 있는 흰색 자루가 마치 사람의 형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저 멀리 손수레로 흰 자루를 누군가 끌고 차로 향하는 모습 역시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저 다른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의심했고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게 되죠. 그리고 2024년 11월 그들을 체포해 수사한 결과 1년 전 실종된 쿠바 국적의 남성을 살해해 유기했으며 해당 사진이 찍힌 곳에서 약 10분 떨어진 묘지에서 피해자의 토막난 신체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릿뷰로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은 것도 놀랍지만 해당 지역은 스페인의 타우에고라는 마을로 무려 15년 만에 스트릿뷰 촬영이 이루어졌던 거라고 합니다. 만약 촬영이 계속 안 됐다면 어쩌면 미제 사건이 되었을 수도 있던 사건이죠. 두 번째, 때는 201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거주했던 옛 주민은 자신이 살았던 동네를 구글어스를 통해 확인하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호수에서 자동차처럼 보이는 노란색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 건데요. 이에 자신이 과거 살았던 집의 주인에게 연락해 이를 확인해보라고 알렸고 집주인은 드론을 띄워 확인해본 결과 자동차인 것을 확인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차량을 들어올려 확인하게 되는데 차량은 이미 심하게 석회화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서 해골 형태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바로 신원 확인에 들어갔고 그 결과 무려 22년 전인 1997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던 윌리엄 몰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몰트는 1997년 11월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다가 여자친구에게 집으로 간다 한 뒤 행방불명됐는데 당시 술에 취해 보이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왜인지 그는 호수에 빠졌고 무려 22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 주택들이 있는데 22년 동안 발견 못한 게 말이 되냐 싶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이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가끔 뭔가 보이는 것 같긴 했는데 그게 차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세 번째, 총으로 2명을 살해한 후 달아난 남성이 녹색 기아 미니밴을 타고 도주했는데 목격자들은 차량 번호를 모두 기억하지 못했고 3글자 정도를 경찰에게 알려주게 되죠. 경찰은 제공받은 3글자와 일치하는 녹색 미니밴을 찾으며 수사망을 조금씩 좁혀가게 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파빈이라는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랐고 경찰은 곧바로 구글어스로 파빈의 집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그토록 찾던 녹색 미니밴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곤 곧장 출동해 체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탈리아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생활을 하던 마피아 두목 조아키노 가미노는 2002년 탈옥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가미노는 스페인으로 넘어가 마누엘로 개명 후 식당을 오픈해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무려 20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2024년 4월 스트릿뷰를 유심히 보던 경찰은 스페인의 한 가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미노와 꽤 닮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경찰도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긴가민가 했지만 사진에 찍힌 가게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자 페이스북에서 그의 사진을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가미노가 맞았습니다. 이후 체포에 성공했지만 사람들이 이 소식에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대체 왜 스페인의 스트릿뷰를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딱 가미노가 있는 곳을 보게 되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부터 스페인과 해오던 수사들이 많았습니다. 똑같이 수사를 하던 도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체포된 가미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찾은 거야? 아니 가족한테도 전화를 한 번 안 했는데? 다섯 번째, 다음 이야기는 한국 로드뷰에서 발견된 이야기입니다.
2019년 4월에 촬영된 제주도 지역의 사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서울 게 전혀 없죠. 하지만 2020년 5월 경찰은 해당 차량 안에서 미라 상태의 20대 여성과 그 옆에 놓인 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1년 동안 한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해당 차량은 렌트 차량이었으며 2019년 4월에 도난 신고 접수가 되어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도난 신고 접수가 된 날짜와 로드뷰가 찍힌 날짜가 겹치는 것을 보면 이미 이 로드뷰가 촬영될 당시 이 차 안에는 한 여성이 사망한 채 있었던 것이었죠. 차량 맞은편엔 가정집도 있었지만 썬팅이 워낙 진한 데다 렌터카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서 늦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2010년경에 촬영된 다음 로드뷰로 안산의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를 보면 한 리어카가 보입니다. 이 리어카는 2008년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로드뷰로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2011년 7월 6일 한 아파트의 주민이 경비원에게 아이가 리어카에서 놀다가 다쳤으니 주인에게 연락해 치워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 경비원이 주인을 찾지 못해 본인이 직접 치우기 위해 다가갑니다. 먼저 리어카 위에 올려진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비닐로 수차례 덮여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비닐을 모두 치우니 아이스박스 하나가 나왔고 치우려고 들어보는데 무게가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무겁다고 생각해 이상함을 느끼곤 아이스박스를 한번 열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얀 비닐로 덮인 대형 여행용 가방이 들어있었으며 검은 액체가 밑에 고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열어보니 갑자기 사람의 다리가 튀어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시신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 시신의 상태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일단 매우 부패된 것은 당연하고 손가락 절단, 목 부분의 훼손 등 끔찍하게 살해당했던 것이죠. 2006년 3월 31일 이후로 생활 반응이 끊긴 것으로 보아 사망한 지 4년이 넘은 것으로 보고 리어카의 주인을 찾아 나섰지만 리어카 주인 역시 2009년에 사망했던 점을 확인하며 더 이상 수사엔 진전이 없었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스트릿뷰와 로드뷰로 발견할 수 있었던 끔찍한 사건들, 우리가 무심코 봤던 곳에서도 끔찍한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챗 GPT가 들려주는 괴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주인공 은지라는 사람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고 있는 28살의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퇴근길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오늘 회색 코트 잘 어울리더라. 어리둥절했던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친구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다시 한번 문자가 도착합니다. 커피 2잔 마셨네. 그 남자는 좀 시시한데. 그녀는 실제 그날 저녁에 약속을 잡고 커피숍에서 한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켰던 건 커피 2잔. 설마 그가 내 모든 일상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의심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그 문자 속의 사람은 계속 떠나지 않았죠. 그로부터 며칠 후 문자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쾌한 경고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죠. 오늘은 치마 길이가 좀 짧네. 그날 은지는 다소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밖에서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힐끗 보았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폰을 바꿨고 이사도 했고 근무지까지 옮겼고 연락처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할까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그렇게 경찰에 신고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다리가 예쁘네. 다리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은지가 집에 돌아가 불을 켜는 순간 냉장고 앞에 붙어있는 사진 한 장이 보입니다. 그 사진은 바로 그녀가 대학 시절의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어릴 적 사진이었죠. 하지만 그 사진은 그동안 본 적 없던 어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찍은 사진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은지는 숨이 막혀오는 기분을 느꼈고 은지는 집을 나가는데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녀는 그렇게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밑에 뭔가 놓여져 있던 걸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장의 메모였는데 그 메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 너 내가 보고 있어. 그리고 그때 또다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너 지금 많이 놀란 얼굴이네. 어때? 사진이 마음에 들어? 그 문자를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죠. 경찰에 또다시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은 흔한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죠. 증거가 부족하네요. 혹시 아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왜인지 그 말이 은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그녀는 새벽에 또 다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네 얼굴 정말 예쁘더라.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알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사람의 시선은 그만큼 더 불안하고 찝찝한 기분을 주었죠. 그런데 그러다 문득 지난번 봤던 그 메모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순간 어디서 많이 본 필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에 이 메모를 봤던 곳으로 뛰어가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명 많이 본 글씨체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점차 확신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를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집에 돌아와 결국 예전 물건들을 모두 꺼냅니다. 일기장,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편지들. 그렇게 미친 듯이 찾던 중 그녀는 한 장의 생일 카드를 발견합니다. 우리 딸 사랑해. 넌 아빠의 전부야. 그 순간 그녀는 멈췄습니다. 분명 자신이 봤던 메모의 글씨체와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한마디. 들켰네.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식인 괴담 탑5 1, 2탄에 이어 지식인 괴담 3탄 탑7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창원 간첩. 2020년 12월 17일 창원 간첩이라는 제목의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명곡동 어디에 간첩이 들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하고 그리 멀지 않은데 지나가다 만날까봐 걱정돼요.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간첩 잡는다던데 지금은 간첩 잡혔나요? 어디선가 주워 듣기론 학생들이 간첩 잡는데 도와주면 일당 3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겨울방학 때 알바할 겸 저도 해보려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창원에 간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글에 이런 답변이 달립니다.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다 라며 질문자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약 2년 후 실제로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동향을 탐지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방첩당국의 수사를 받는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의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만 나오지 않았을 뿐 창원 지역 사람들은 정말 이미 알고 있던 걸까요? 그런데 사실 만약 진짜 그렇다면 진작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과연 그 학생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들었던 걸까요? 두 번째, 혼자 여행하는 중학생. 2020년 11월 16일 지식인엔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중학생. 이라는 제목의 글.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중학생이에요. 이번에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사진사를 한 분 모실까 해요. 그런데 사진사분은 성인이실 텐데 중학생이 사진사분과 컨택해서 모셔도 되나요? 페이는 당연히 지급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뭐가 문제야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사용하는 단어가 중학생이 맞나 싶습니다. 사진사분과 컨택, 페이. 뭔가 좀 이상하죠. 심지어 작성자가 쓴 답글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여성분으로 모실 겁니다. 중학생이라면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굳이 페이까지 지급하며 사람을 구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로 사람을 유인해 일어난 사건 사고가 빈번하기에 사람들은 이 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저 순수했던 중학생이 맞았을까요? 세 번째, 살인 혹은 이번에도 역시 2020년 12월 27일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져야 죽나요? 라는 제목의 글은 내용 역시 제목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저 작가거나 혹은 영화를 보다 궁금해 물어본 걸 수 있지만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정보가 없는 사용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기간 이용하지 않아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었거나 탈퇴했거나죠. 작성자는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이 글을 작성했던 걸까요? 네 번째, 이 노래 뭔가요? 2017년 1월 3일 자신이 듣던 노래를 잊어버려 지식인에 물어보는 글을 작성합니다. 여자 노래로 가사에 처음엔 잠들 수 없는 밤 창가에 앉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후렴쯤 여기가 내 자리인걸요? 조금 더 변하지 어쩌고 저쩌고 저 자리 지키는 저 별처럼인가? 라는 가사도 있었던 것 같고 해당 가사가 적힌 노래를 찾아보면 바로 러블리즈의 새벽별이라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새벽별이라는 노래의 발매일은 2017년 2월 26일, 그리고 해당 노래를 찾던 이 글의 작성일은 거의 2달 전인 1월 3일. 이 글을 접한 사람들은 콘서트에서 선공개된 거 아니냐라고 의심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죠. 정말 작성자는 예언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시간여행자? 아니면 다른 노래와 헷갈려 가사를 우연히 비슷하게 적었던 걸까요? 5번째, 4년 전 폭행. 내 짝사랑녀 밤에 길 가는데 따라가서 끌고 가 5차례 폭행하고 발찌차고 감옥도 다녀왔어. 지금은 출소하고 사회인인데 후회된다. 보고 싶어. 대학교는 좌퇴선 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러지 말걸. 이 소름 돋는 글이 올라온 이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하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비슷했지만 이후 추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 여학생은 올해 4월에 살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칼 맞을까봐 안 갔네요. 대학을 자퇴하고 우울증으로 칩거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과연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 여자가 보고 싶은 걸까요? 6번째, 폭행 교사. 2021년 3월 21일 전과가 입시에 결과를 미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내용은 이랬죠. 교대 입시 준비하고요. 초등학생 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완전 중딩? 고딩? 어렸을 때 저지른 거긴 합니다. 요새 애기들 보면 이쁘고 그냥 사랑스럽고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요. 초등학생 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이 글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많은 비난이 댓글에 달리자 작성자는 답글을 남기죠. 엄청 뭐라 하네. 저도 반성 중입니다. 교사 안 되면 어린이집 취업하거나 제가 직접 어린이집을 만들면 되는 거입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욕하실 자격 없으세요. 또한 제가 보기엔 걔도 저를 좋아했는데 아마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저한테 뒤집어 씌운 것 같고요. 제 잘못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지 말라 해도 했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마녀 사냥 그만하십시오. 이후 더 많은 비난이 빗발치자 끔찍한 답글 하나를 더 남깁니다. 7번째, 롯데월드 사고 예언 괴담 본인 등판. 너무나 유명한 괴담이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앞서 다른 이야기들과 같이 설명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지식인의 롯데월드 사고 말이에요. 라는 제목의 한 질문글이 올라옵니다. 뭘 타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까? 그럼 사고 난 놀이기구 운행 안 하나요? 자세히 좀. 저 월요일날 갈라 했는데 왜 자꾸 꼬일까요? 이 질문글이 올라온 날짜는 2004년 2월 7일. 그러나 이날 롯데월드에선 그 어떠한 사고도 없었죠.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답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해성특급 사고가 아니라면 그 이후로 아직까지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자 답답함을 느꼈던 건지 질문자는 다시 한번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빠랑 동생이 직접 뉴스를 봤어요. 2월 7일 새벽 뉴스예요. 어떤 사람이 안전바를 안 내리고 가다가 꺾는 데였나? 거기서 추락했대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성이 있고 그렇다길래 아틀란티스 사진 보여주니까 맞다네요. 근데 제주위에도 그런 뉴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인터넷 뉴스도 뒤져봤는데 한 개도 안 나오고. 답답해요.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며 글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글의 답변들은 그런 사고는 난 적이 없다 정도만 달리고 말죠. 그러다 약 2년이 흐른 2006년 3월 6일 롯데월드에서 실제로 아틀란티스 탑승객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휴무일을 맞아 아틀란티스를 탄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이 급하게 회전하는 구간에서 기구에 머리를 부딪히고 튕겨져 나가 석촌호수로 추락해 익사했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겁니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 2년 전 올라왔던 그 질문글이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죠. 사고 내용까지 유사했고 심지어 사고가 났던 3월 6일은 음력으로 전환해보면 2월 7일로 질문글이 올라왔던 2월 7일과 똑같았죠. 이후 이 글이 예언글이라며 엄청나게 화제가 되자 한편에선 사고 이후 수정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네이버 측에선 질문글 게시일자는 조작할 수 없으며 수정하면 수정했다는 기록이 표시되는데 그러한 표시 역시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체 누굴까 추적해보고 싶어도 이미 계정을 탈퇴한 상태라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그저 우연의 일치인 것으로 판단했죠. 그렇게 영원히 괴담으로만 남을 것 같았던 이 글. 그런데 2024년 12월 25일 작성자 본인이 등판합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몇 번 봤었는데 제가 쓴 글이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치다 최근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문득 빡 하고 생각이 났네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랑 아버지가 롯데월드를 못 놀러가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동생은 뭘 모르는 나이라 그냥 맞다고 한 게 아닐까 싶네요. 놀이기구가 꺾이는 구간이 무섭다고 떨어질 뻔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너무 걱정이 되어 어디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망상을 했나 싶네요. 해당 사건 관련해서 수정 및 조작 등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거는 아니란 점 알려드립니다. 저는 2006년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이버를 탈퇴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주민번호 생성기로 무한가입이 가능했던 시기였기에 그렇게 가입을 했었는데 그게 막히면서 자동 탈퇴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물론 인증은 되지 않기에 정말 본인인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 등판이라며 작성한 글이 정말 본인 같으신가요? 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네이버 지식인. 워낙 많은 질문이 올라오다 보니 그로 인해 여러 괴담들도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저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범죄자가 남긴 글이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범죄자가 남긴 혹은 남겼다고 의심받는 지식인 탑4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조주빈.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주범이죠. 징역 47년 4개월, 전자발찌 부착 30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식인에서 활동했던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조주빈이 사용하던 지식인 닉네임은 바로 지식의 끝. 지식의 끝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영웅이라는 칭호를 달고는 성과 관련된 질문글에 답변을 단 내용들이 유명해졌죠. 그중 요약해서 보자면 성범죄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자에게 술을 먹이고 X간한 사람을 신고 가능한가요? 둘 다 성인입니다. 그리고 이후 달린 조주빈의 답변. 여성 동의 없이 이뤄진 거면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채택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성과 관련된 질문. 제가 영화 나쁜 남자라는 영화를 받았는데요. 이런 거 받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엥? 아동 청소년 음란물만 아니면 됩니다. 그건 상관없죠. 성범죄와 관련해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N번방의 운영자였다는 것이 소름 끼칩니다. 이외에도 조주빈은 약 400개가 넘는 답변들을 달았습니다.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조언까지 해주며 마치 착한 사람인 척 살아갔죠. 실제로 자살을 고민한다는 글에 진지한 상담을 남기고 쪽지를 주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주겠다는 친절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아무 데가 없는 친절함이었을까요? 조주빈의 실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밝혀졌기에 만약 정말 저 쪽지를 줬다면 어떠한 일을 벌일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자인 것이 밝혀져 다행이지 조주빈은 얼굴에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었죠. 두 번째,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2020년 1월 19일 세모녀에 대해서 라는 질문글이 등록됩니다. 모녀끼리 잘 다니잖아요. 딸만 둘이 있어도 딸들하고 같이 안 다니는 집도 많나요? 그런데 카테고리가 이상합니다. 질문자가 설정해놓은 카테고리는 바로 강도였죠. 이에 답변자 역시 이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질문 카테고리가 왜 강도예요? 이 글이 올라온 후 사람들의 관심을 곧바로 받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2개월 후인 2021년 3월 23일 24살의 김태현이 노원구에 살던 세 모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죠. 당시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인 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여성이 거절하자 수개월간 스토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여성이 보냈던 사진에서 택배 상자를 발견했고 그렇게 집까지 알아낸 김태현은 끈질긴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하자 결국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여 집에 침입한 뒤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 어머니까지 모두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이 해당 지식인을 남긴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태현은 수사 결과 2020년 11월경 해당 여성을 알게 되었다고 했지만 지식인에 등록된 날짜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1월 9일이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진주 살해범. 2019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살던 당시 41살의 안인득. 그는 갑자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칼 2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가 5명을 살해 6명에게 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포 이후 그는 이미 과거 2010년 폭력행위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으며 당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었다고 하죠. 이후 본인 거부로 정신과 치료는 일절 진행되지 않았고 안인득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하거나 계란을 던지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주민신고로 경찰 역시 여러 차례 출동한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안인득이 남긴 것처럼 보이는 지식인 글 하나가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2013년 3월 4일 진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 글의 작성자로 안인득이 지목된 이유는 바로 사건이 일어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저한테 욕을 하게 된 계기는 밖에서 그만 놀아라고 소리쳤는데 애들이 개념 없이 저한테 욕을 하더군요. 그 이후로 어린애들이 욕을 해대네요. 애들을 죽이고 싶어서 시칼로 찔려 죽이려고 했는데 더 화나게 만들더군요.
욕을 하면 혀를 잘라야 되는데 말이죠. 부모님들은 애가 소리쳐도 말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애들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욕을 해댑니다. 내가 잘못했나요?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애들까지 그러면 안 돼. 집에 나가면 안 돼. 저보고 지나가면 제 뒷담화를 까고 있더군요. 이젠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이젠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다 싫어졌습니다. 나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진짜 안 죽었네. 그러지 마라. 해당 내용을 보면 확실히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오한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문법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도 꽤 많았죠. 작성자가 언급했던 아파트 이름, 그리고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 뭔가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점에서 아닌 듯이 맞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대호. 2019년 8월 7일 당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대호는 손님과 가격을 두고 언쟁이 붙었고 결국 투숙하던 손님을 살해 후 유기한 끔찍한 살해범입니다. 끔찍한 살해범이었던 만큼 신상이 공개된 장대호는 이전 지식인에서 활동했던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반 애가 계속 괴롭혀요. 라는 질문글. 내용은 제목과 같이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장대호가 달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의자를 집어서 정확히 상대방 머리에 찍어야 하는데 의자다리 쇠모서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해줘야 합니다. 그 후에 상대가 책상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먹 연타 날린 후 박치기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안락사를 꿈꾼다는 내용엔 이렇게 답변을 달죠. 님은 얼굴도 예쁜데 왜 안락사를 원하시나요? 얼굴 너무 아까워요. 돈 문제? 헤어진 남친? 둘 중 하나 같은데 돈 문제가 크면 파산 신청해버리고 다시 재기하면 됩니다. 님은 얼굴이 되기 때문에 재기하기 쉽습니다. 세상엔 맛있는 음식도 많고 하고 싶은 여자도 많아서 그런 것들 좀 더 맛보고 즐기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바로 죽기 싫더라고요. 블로그 메인 사진 님 맞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에게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메일 주셔도 돼요. 대체 무슨 꿍꿍이었을까요? 장대호는 이후에도 모텔 진상 유형별 대처 노하우랍시고 글 하나를 커뮤니티에 게시합니다. 팔뚝에 문신한 조폭이 프론트에서 반값 비싸다고 다 때려부신다 협박하길래 몸에 문신하면 칼 안 들어가? 네 몸에 칼 안 들어가냐? 그리고 자신한테는 본인이 진상이라는 걸 대놓고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죠. 지식인에 등록된 글만 보면 무섭다거나 소름 돋는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작성자의 정체를 알고 보니 어떠신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식인과 관련된 괴담들이 넘쳐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보고 지나치는 수많은 글들 중에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작성한 지식인 글이 더 많이 존재하진 않을까요? 일본과 미국엔 각각 괴담으로 유명한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일본에선 투첸, 그리고 미국에선 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유명하죠.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레딧 괴담 탑 2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한 길. 여행을 좋아하는 메리는 항상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살아가는 걸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 여겼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도시를 걷고 낯선 언어를 배우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 모든 게 그녀에겐 살아있음 그 자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하나 발견합니다. 오직 선택된 자만이 볼 수 있는 여행 루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 세계의 경계를 벗어난다. 처음엔 단순히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메리는 왠지 모르게 이곳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여행 루트라며 같이 올라온 지도는 PDF 형식으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속 위치한 지역들은 메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인적이 드문 외딴 시골과 숲, 버려진 도시들을 선으로 이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곧바로 그 경로를 따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상할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버려진 기차역에 도착하면 다음 이동을 위해 누군가가 차를 세워두고 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한다고 알려줬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사람이 없는 장소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도로엔 차가 하나 없었고 마트는 텅 비어 있었으며 아무도 없는 도시의 건물 안엔 이제 막 만든 듯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올려져 있었죠. 그리고 점점 더 기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문이 없는 집들을 발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형광색 동물이 뛰노는 숲,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지역까지 발견한 것이죠. 이를 본 메리는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여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여정이 운명처럼 정해진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지도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게 된 메리.
그곳은 커다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가 존재했죠. 그리고 그때 메리가 그 앞에 서자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까지 온 건 당신뿐이에요. 이에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메리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죽은 메리의 남자친구였죠. 놀란 메리가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러자 그는 말없이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죠. 그리고 그제야 메리는 이 여행 루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행 루트는 바로 죽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현실의 얇은 막을 지나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건너는 길. 그리고 그녀는 이 길을 따라 마지막까지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메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미끄러진 발, 부딪힌 머리, 그리고 흐려지던 시야. 그녀는 그 순간 이미 죽어있던 것이었죠. 그래, 이게 끝이구나. 그리고 그녀의 발은 천천히 협곡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악마와의 거래. 제가 그 남자를 만난 건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목, 평소처럼 붐비는 거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단번에 눈에 띄었죠. 검은 정장, 붉은색 타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까딱이며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널 오래 기다렸어. 난 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켜봤어. 이제 때가 된 거야. 넌 날 믿게 될 거야. 왜냐면 나를 본 이상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도망쳤지만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전등이 이유 없이 꺼지고 핸드폰 화면이 대뜸 깜빡이는가 하면 그날 봤던 그 남자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컴퓨터 화면에는 넌 나를 거부할 수 없어 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뜨기도 했죠.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나 해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갑자기 친구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직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지는 파일들은 하나같이 다 날아가고 회의에선 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점점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삼키기 어려웠죠. 겨우겨우 잠에 든 어느 날엔 꿈속에서 또다시 그 남자가 나타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악마가 지옥에 있다고 믿지. 하지만 난 사람 속에 살아. 특히 너 같은 사람.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들. 꿈에서 깼을 땐 팔이 너무 아파서 보니 손톱 자국처럼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완전히 제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것만 같았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리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고 TV에서는 얼굴 없는 뉴스 앵커가 내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내 고양이마저 그의 기척을 느끼는지 하루 종일 벽을 향해 으르렁거렸죠. 그리고 머지않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돼. 받아들일래? 아니면 죽을래? 그 순간 저는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왜 나야?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늘 날 불렀잖아. 외로울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기억 안 나? 이 모든 걸 끝내달라고 빌었던 거.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제 마음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불러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진짜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가 지금 제 안에 있다고. 지난 3월 제가 컨텐츠로 다루었던 신일이과 대학 임상실험자 모집과 같이 알바 공고를 둘러싼 오싹한 이야기들이 꽤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서운 알바 공고 탑 5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간병인. 2025년 1월 9일 당근엔 한 알바 공고가 게시됩니다.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 주실 분 구합니다. 실근무지는 가평입니다.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10시. 인원 갑자기 펑크나서 급구합니다. 하는 일은 많이 없고 대화 나눠주시면서 놀다가 취침 준비하시고 일어나셔서 청소 및 아침 식사 준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당근은 이미 수많은 알바 모집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용만 봤을 땐 이 공고도 딱히 이상한 점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곧 화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건당 60만원이었기 때문이죠. 단 하루 알바에 60만원. 누가 봐도 수상합니다. 이에 급속도로 글이 퍼졌고 사람들은 하루 1급을 60만원 준다는 점, 위치가 가평이라 외진 곳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당근 알바 60만원 준다는데 진짜일까? 개 찝찝하고 무섭고 가평이라 도망 못 가고 에바야. 목숨 아껴라.
저런 건 300번 의심해도 부족함. 리얼. 간병인데 말동무 상대 정도만 구하는 것도 이상. 여기까지만 보면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시라면 지원하시겠습니까? 이후 해당 글의 원본이 공개되자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라 비슷한 나이 동성 우대합니다. 프로필 사진 본인 사진으로 변경 후 지원해주세요. 정말 간병인을 구하려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던 걸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뒤인 1월 13일 하반신 여자아이 간호할 사람을 찾던 A씨가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A씨는 해당 공고를 올렸던 9일 저녁 7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운 뒤 같이 가평의 한 펜션으로 이동했고 곧바로 여성을 감금했죠. 그곳엔 하반신 마비를 가진 여자아이는 당연히 없었고 범인의 목적은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도 그렇게 체포되었죠. 두 번째, 여자 알바생. 각 알바 공고마다 우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자, 그리고 대학생이라는 조건을 단 알바 공고들이 꽤 존재하죠. 간단 알바하실 대학생분, 여자분, 이라는 제목의 알바 공고. 급여는 하루 8만원. 간단한 집 정리고요. 여대생분 선호합니다. 시간 조율 가능하고요. 글 작성자는 집 정리를 원하는 건데 대체 왜 성별과 나이대를 특정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런 알바 함부로 지원하지 말라며 해당 공고를 캡처해 공유하기도 하고 경고하는 글들이 꽤 작성되기도 했죠. 이 글 이외에도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똑같이 여자 알바생을 구하는 알바 공고입니다. 하루 1시간 일당 25드립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 남자 강아지 놀아주는 일입니다. 하루 1시간에 일당 25만원, 즉 시급이 25만원이라는 건데 돈으로 현혹시켜 뭘 하려 했던 걸까요? 세 번째, 일본 여행. 1급 50만원 여행 알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알바 공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이는 50드리고요. 후쿠오카 비행기 2박 3일 예약해드립니다. 일에 대한 설명드리자면 과세를 면하는 일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인솔자에게 물건을 인계받아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인솔자에게 물건을 재인계하면 끝나는 업무입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 세금은 당연히 저희가 지불하고 마약류 같은 불법 물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밀수 같지만 물건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알바를 구했던 겁니다. 티켓, 숙박, 여행경비 전액 지원 및 1인당 80만원 당일 지급. 이미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여행 겸 다녀오셨습니다. 물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만 13세 이하 자녀가 꼭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은 일이니 많은 분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여행 경비 모두를 전액 지원해주는 것도 모자라 급여까지 준다고 하니 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들이 일본으로 가져가려던 건 바로 금괴였으며 금괴를 이용해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모집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세관에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기에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이 공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많이 게시되었으며 2016년에만 무려 이 알바에 한국인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 명의도용. 2020년 2월 12일 사기글 안내해드립니다. 라는 글이 하나 게시됩니다. 해당 내용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의류, 인터넷 쇼핑몰 물류, 포장, 반출, 장단기 직원 모셔요. 이에 대해 작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매장과 주소 본명까지 도용당했습니다. 사기 조심하세요. 오피스텔로 오라고 유인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명의도용을 해 알바 공고를 올린 뒤 여러 이유를 들어 공고에 적힌 주소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납치하거나 쇼핑몰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사이트에서 값비싼 물품 구매를 권유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죠. 다섯 번째, 입주 가정부 모집. 한때 온라인에서 소름 돋는다며 떠들썩하게 만든 알바 공고가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입주 가정부 모집, 월 800만원 이상 이라는 제목의 글. 내용은 이랬죠. 근무지가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출퇴근이 어려워서 최소 3개월 이상 입주하셔서 일하실 가정부 모집합니다. 집에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있으며 근무일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만 업무 끝나면 편하게 쉬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 행동 수칙을 지키실 수 있는 분만 지원 부탁드린다며 10개의 행동 수칙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소름 돋습니다. 입주가정부는 단 한 명으로 가족과 함께 입주할 수 없습니다. 집에는 집주인인 저와 입주가정부 그리고 어르신 이렇게 3명만 거주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혼수 상태라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본인과 저 이외의 사람을 마주친다면 못 본 척 그냥 무시하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집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식사는 간단하게 이국적인 음식과 해산물은 요리 및 섭취가 일절 금지됩니다. 집안에서 보이는 어떠한 약들도 정리하거나 치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도 줍지 마세요. 약은 집주인인 저만 처리하거나 손댈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살지 않는 사람 앞으로 온 편지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집에는 총 10개의 방이 있습니다. 모든 방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중 313호는 청소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든 출입하지 마세요. 지하 창고실은 절대 출입을 금합니다. 이 행동 수칙들은 모두 입주가정부의 안전을 위한 수칙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전화 벨소리가 들리면 당장 귀를 막고 방으로 뛰어가세요. 집안에는 전화기가 없으며 통신망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로 이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하면 됩니다. 9번 문항은 거짓입니다. 근무 시간 이외에 거주하는 방 밖으로 나오지 말고 문을 노크하거나 그 어떠한 기괴한 소리가 나더라도 모르는 척하세요. 절대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알바들이 많이 게시되는 요즘, 시간 대비 고수익이라면 특정 조건의 인물만 탁 집어 고용한다면 무조건 의심, 또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